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DC 모타를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면 모델링에 포함된 물리량을 잘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그 관성계수, 모타의 관성계수와 물론 가끔씩 거의 제공은 안 하지만 네, 댐핑 마찰 계수, 그리고 모타의 저항값, 인덕턴스, 또 백이엠프 상수, 토크 상수 이런 값들만 알면 실제 모타의 거동, 비헤이비어라고 하는데요. 모타의 거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전압을 가했을 때 모타의 속도가 어떤 식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은 다 결정이 된다는 거고,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제가 이렇게 딱 지난번 강의 다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때 요걸 설명하면서 여러분 요걸 좀 더 보고 싶다 그러면은 네, 여기 클릭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저의 지난번 강의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해놨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PID 제어 효과를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PID 제어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걸 클릭하게 되면 네, 실질적으로 DC 서버 모타를 어떤 식으로 PID 제어기를 기반으로 해서 시뮬링크로 분석하는 것도 이렇게 잘 링크를 걸어놨고, 추종 제어, 아까 지난번에 제가 좀 전에 요약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추종 제어를 위해서 영모델을 기반으로 이렇게 설계할 때도 역시 그것을 링크를 딱 걸어놔 가지고 추종 제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영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모타를 피드포워드 제어를 하는가, 이런 것도 시뮬링크와 시스템 모델을 구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값들은 실질적으로 이 모타의 파라메타랑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 모타가 말이죠, 감속기랑 연결되어 가지고 다시 그 감속기 끝에는 어떤 부하가 걸려 있는 경우에는 모타의 모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타라는 건 스스로 모타 하나만 달랑 쓰는 게 아니라 모타를 다른 거를 돌리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모타 자체는 그 모타를 제조한 메이커가 그 모타의 물리적인 파라메타를 제공하지만, 그거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어떠한 부하를 구동시킬 건지가 결정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하의 물리량, 로봇인 경우에는 로봇의 관성질량이라든가 또는 감속기에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댐핑 마찰 계수, 그런 값들이 결국은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거는 어떤 구조물을 얘가 구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타 제조사가 제공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물론 모타 제조사가 제공하는 데이터 시트도 믿을 수는 없어요. 이것이 정확한, 물론 맥슨 모타라든가 또는 미니 모타 같은 아주 정밀 스위스제 모타들은 굉장히 제가 이론적인 이 값들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한 거랑 실제로 또 실험한 거랑 비교를 해봤는데 거의 99%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정밀한 모타를 제조하는 제조사가 제공하는 이런 모타의 파라메타들은 얼마나 정확한가를 저는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실제 이렇게 로봇 강국이 되려면은 이런 부품을 만드는 기술이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경쟁력이라는 건 무엇이죠? 정확도인 거죠. 정확도. 대략 그냥 모타를 감았을 때 모타마다도 와인딩 값이 다 틀리다든가, 모타마다 재질이 다 들쭉날쭉 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똑같은 50W 모타라고 하지만 내부에 돌아가는 파라메터들이 변동이 크다 그러면 사용자가 정확한 정밀한 제어를 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값들을 이렇게 1년에 100만 개씩 생산하는 그런 아주 대량 생산하는 모타 제조사가 있다 그러면 그 하나하나의 모델에 따라서 그거의 어떤 기계적인 물성치 또는 전기적인 물성치, 전자기적인 물성치, 이런 것들이 아주 유니폼해야 된다는 거죠. 그 유니폼해야 될 뿐더러 또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정확한 값을 이렇게
사용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을 때 그 모타의 신뢰성과 그 모타의 성능이 결정되고 또 우리 사용자는 믿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약을 복용할 때에도 그 약의 성분이 정확하게 어떠한 몇 퍼센트로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이 그 약의 어떤 그 안전성과 그 효용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팩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기계적인 부품이나 전기적인 부품도 그 값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생산 단계에서 잘 컨트롤 해가지고 이런 품질 관리를 잘 해가지고 그 값이 정확하게 제시될 수 있을 때 그 모타의 그 성능과 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밀한 모타를 제어할 때는 이 데이터 시트, 그 제조사가 제공하는 데이터 시트를 믿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을 모델링을 하고 또 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대상, 제어, 최종적인 타겟 시스템이라 그러죠. 그 목표 시스템의 어떤 제어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선정된 설계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시스템이 설계되었을 때 그 시스템의 어떤 동적 특성이나 품질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설계자가 설계 전공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어공학적인 어떤 관점, 설계 방법론 이런 거를 잘 이제 습득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을 설계함에 있어서 그 피지컬 프로퍼티 그런 물리적인 어떤 물성치들을 잘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을 설계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공학을 전공하는 전공자로서의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그러한 역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대학에서 배우는 이런 과목들은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거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또 실무 회사나 또는 연구소에서 실무자로서의 그러한 길을 걸을 때 또 배우는 게 있어요. 제 얘기 잠깐 또 할까요? 제가 공부하던 그쵸 그 시절에는 대학에서 공부한 거는 10%도 안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또 아까 얘기한 뭐죠? 나이로 본 이야기 좀 들어보면 이제 제가 약간 자서전식으로 글을 좀 썼는데 회사 들어가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것을 설계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물론 학교에서 배운 어떤 기초 이론이 많이 도움은 되지만 처음부터 그쵸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 직무랑 연결된 어떤 기술이나 테크닉은 다시 그 일을 하면서 배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이라는 거는 저는 평생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거는 이제 일할 수 있는 준비 과정 정도의 어떤 학습이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는 현장에서부터 또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공부한 거는 공부하는 법이라 그럴까요? 공부하는 어떤 방법론을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공부가 끝난 게 아니다.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뭐 지겨운데 아니 끝난 게 아니라니 그럼 졸업하면 끝이 아니란 말인가? 이거 조금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는 끝없이 해야 되고 공부를 끝없이 하려면은 공부가 즐거워야 되죠. 공부가 재밌어야 되고 그러면 공부가 재밌고 공부가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초를 하나하나 닦아나가면서 그 탄탄한 기초하에 자꾸 자기의 개념을 쌓아 올라가면서 자기가 이런 자연현상을 이해하는 어떤 직관이 생기고 또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하던가 설계를 하든가 할 때 그 어떤 설계에 대한 직관이 생기면서 여러분들이 그 설계자로서의 역량, 또 내공이 이게 자꾸 올라간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결국은 회사 또는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공부하는 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아야 된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저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회사에 들어가서 정말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막 이 책 저 책 필요한 거 다 읽어가면서 내가 모르는 거를 자꾸 더 보완을 했고 또 새로운 거를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막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하나의 훈련이라 생각하시고 이 훈련이 맞춰지면 실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전에서 자꾸 새로운 기술들을 피하지 말고 도전을 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 돌파를 하려면 같이 팀워크를 통해서 돌파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스스로 독학을 통해서도 독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계속 딴 얘기를 더 하자면 이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다 인터넷에 모든 자료가 다 있고 또 저 같은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블로그나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자료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들의 지식을 이렇게 쌓아 올릴 수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재미있고 이 공학적인 지식을 아주 나는 흥미롭게 쌓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부는 계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여러분들 제어공학 저와 함께 공부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는 제어공학 이야기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을 쌓아가는데 기초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모타에다가 이 감속기를 붙여서 그 모타의 그 용량을 증폭시키는데요. 감속기가 왜 증폭이죠? 예, 어려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속도를 줄이면 그만큼 에너지는 보존되기 때문에 힘이 증가되죠. 그래서 감속기는 힘을 증가시켜 나가는 일종의 힘 증폭기입니다. 우리가 마치 시소에서 보면은 지렛대 원리랑 똑같은 거죠. 지렛대에서 상당히 많이 긴 쪽에서 많이 움직이면 작은 쪽에서 힘이 세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렛대도 짧은 쪽이 감속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을 사용하는 감속기는 이 하모닉 드라이브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모닉 드라이브의 원리도 여러분이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로봇에 사용되는 하모닉 드라이브가 어떤 원리의 감속기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잠깐 팁을 드리자면은 이 안에 캠이 있어 가지고요. 캠이 달걀 모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이 캠이 이것이 플렉서블한데요. 이게 유연하죠. 이거 약간 얇은 철판으로 되어 있지만 얘가 유연해 가지고 이 안에서 이 캠이 돌아가면은 얘가 꿀럭꿀럭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바깥쪽에서는 강체로 되어 있고 요거는 플렉서블하게 되어 있는데 강체로 되어 있는 암기어와 탄성체의 숫기어가 만나 가지고 이 안에서 이제 접점이 돌아가면서 감속 효과가 일어나요. 이것을 누가 최초로 발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학부 들어가서 감속기 배운 거는 스포 기어밖에 안 배웠어요. 하모닉 드라이브를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회사 들어가니까 하모닉 드라이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포 기어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게 있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대부분 로봇들은 이런 하모닉 드라이브를 사용해서 감속을 합니다.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백래쉬라 그래가지고 유격이 있어요. 유격이 있어서 여기서 까딱까딱 하면은 여기 실질적으로 전달이 안 되고 흔들리는 효과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정밀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하모닉 드라이브는 유격이 백래쉬가 거의 없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동축 효과라 그러죠. 얘는 이쪽이 구동축이면 실제 출력축은 이쪽으로 이렇게 어긋나게 되는데 얘는 동심원상으로 구동축과 피구동축이 출력축이 이렇게 동심원으로 결정될 수 있어요. 이 동심으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을 만들 때 굉장히 컴팩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유성지차, 플래니터리 기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약시 동심축이에요. 스퍼 기어를 사용하는데, 가운데에 요것이 구동축, 입력축이고, 출력축은 바깥으로 이용하는데, 요것도 상대적으로 백내시가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속기가 있고요. 플래네터리 기어, 유성기가 아니라 유성기어, 네, 미스프린트입니다. 스퍼 기어, 유성기어, 하모닉 드라이브, 네, 그러한 감속기들이 있고요. 볼스크루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회전을 하면은 얘가 이게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는 또 기계적인 요소인데, 얘도 일종의 큰 질량의 부하를 구동한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이제 감속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이 안에 베어링이 순환을 해요. 순환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여기서 이게 이 볼스크루가 없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뭐 일종의 마찰이 존재를 해가지고 굉장히 에너지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뻑뻑해가지고. 그러나 그 안에서 이렇게 구름 마찰은 상당히 그 마찰력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구름 마찰이 미끄럼 마찰에 비해서. 구름 마찰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 안에 볼스크루를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어요. 이것만 해도 굉장한 아이디어인데, 네, 이것을 순환 장치로 해 가지고 볼스크루 장치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이제 부드럽게 얘가 아주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종의, 네, 뭐라 그러죠? XY 스테이지라고 하는데, 직교 로봇에서는 이런 볼스크루 장치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런 수직 다관절형 로봇인 경우에는 하모닉 드라이브나 또는 이 플래너터리 기어를 많이 씁니다. 그렇게 해서 로봇의 어떤 기계적인 구조에 따라서 이제 감속기가 결정이 되고, 오늘은 이런 감속기에 의해서 이제 로봇이나 또는 이런 XY 테이블이 구동될 때 그 동력학적 모델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동안에 제가 공부한 설명드린 요 모타의 그쵸, 구동 원리는 그 감속기 뭐였죠? 다시 한번 볼까요? 모타의 구동 원리를 할 때는 네, 어떤 이런 모타 쪽은, 네, 그렇죠. 관성 질량과 그 다음에 회전 속도의 1차 미분, 그리고 점성마찰 계수와의 비례적인 관계에 의해서 토크가 결정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감속기가 포함된 모타에서는 어떠한 것이 벌어지냐면, 제가 손으로 좀 그려놨는데, 이런 식으로 모타가 내부 관성 질량을 갖고 토크를 얘가 이렇게 구동을 하고, 감속비에 의해서 이게 만약에 이제 n이라 그러면 50대 2다 그러면 50대 1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감속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 돌리는 쪽이 작고 돌려지는 쪽이 크다 그러면은 반지름의 비율만큼의 어떤 감속비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는 토크는 n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TL은 TM에 대해서, 그렇죠, n분의 1. n이 더 작은 값이라 그러면 n분의 1만큼 커지게 되는 거고, 속도는, 그쵸, 역시 n분의 1만큼, 속도도 n배만큼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한 걸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터를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설계하는 게 아니라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의 그 감속비는 n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로봇 암의 관성 질량을 L이라고 합시다. 로드의 관성 질량을 J라고 하고, JL. 그리고 로드 쪽의 토크를 TL, 모타 쪽의 관성 질량을 TJM, 그 다음에 모타 쪽의 토크를 TM이라고 놓는다 그러면 동적 시스템의 블록도는 이와 같이 돼요. 그 다음에 이 TM에, 그쵸, TM에 얘가 없다 그러면, 모타에 토크가 걸리면 이제 JS분의 B 대신에 뭐를 쓴 거죠?
JS분의 B 대신에 JM과 BM으로 이렇게 첨자를 더 추가를 했어요. 모타만의 관성 질량과 모타만의 마찰 토크, 마찰 계수, 점성 마찰 계수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 오메가에 의해서 N만큼의 감속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쵸, 그걸로 인해서 토크가 발생되는 값이, 네, 이쪽의 링크에서는 JL과 BL로 계산이 됩니다. 그쵸. 또 오메가에다가 오메가로부터 n만큼 줄어들어서 그거의 1차 미분의 관성계수와 그 다음에 그쵸, 점성마찰계수를 곱해주게 되면 여기가 바로 요거를 위한 토크가 되죠. TL이 되는 겁니다. 그 TL이 다시 이쪽으로 영향을 줄 때는 또 n만큼의 영향을 줘서 모타에는, 네, 이런 외부 토크로 작용하는 일종의 피드백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여러분이 딱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게 피드백이 된다 그냥 이해합시다. 네. 그래서 이게 모타에 다시 한번 정리해 준다면, 모타가 내부 관성 질량과 내부 점성 마찰에 의해서 회전 동적 방정식이 발생하게 되면 토크가 입력되면, 네, 모타의 어떤 출력은 속도가 되는데, 그 속도에 의해서 다시 외부의 어떤 관성 로드를 돌리게 되면은 n만큼 감속이 일어나고, 돌려주는 관성계수와 로드에 의한 관성계수와 로드에 의한 마찰계수만큼에 의해서 역시 그 토크가 외부적으로 모타에 전달이 되는데, 걸리게 되는데, 그 토크는 다시 기어비만큼의 n에 의해서, 네, 이렇게 토크가 피드백된다. 그렇게 설계할 수가 있어요. 요것이 이제 외부의 관성계수를 구동하는 데 있어서의 전체 시스템 블록도의 모양입니다. 네, 이거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그냥 머릿속에 그냥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N은 감속비인데요. 감속비가 예를 들면 50대 1의 감속비를 갖는 감속기의 N 값은 50분의 1. 그러니까 N이 50대 1인 경우는 50분의 1로 놓는다고 하면은, 얘들을 우리가 1 플러스 GH분의 G, 피드백 시스템의 전체 전달 함수를 구하는 공식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이 아마 과제로 요거 풀어가지고 이렇게 쓰면 이게 나오는 거를 한번 해보십시오. 요거는 제가 과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1 플러스 GH분의 G 공식을 쓰면은 이게 유대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피드백 루프가 포함된 전체 시스템의 전체 전달 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싱글 블락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 값이 어떻게 됩니까? 네, 요것을 J 이퀴벌런트 등가 관성계수라고 놓고, 요 부분을 등가 감쇄계수라고 놓는다고 하면은 전체 전달 함수는 이렇게 등가 JEQ와 BEQ분의 1이라는 전달 함수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등가 관성 질량과 등가 감쇄 계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데, JEQ는 네, JM의 N 스퀘어의 JL, 그리고 BEQ는 BM 플러스 N 스퀘어의 BL로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이거의 의미가 뭘까요? 네, 아까 제가 모타 회사가 관성 질량을 제시하고 BM은 거의 제시를 안 하지만 일단 뭐 BM이 있다고 치면, 실제 N대 1이라는 감속비를 갖는 어떤 로드 질량을 구동하게 될 때 모타의 실제 전체 등가 관성 계수는 N제곱 JL만큼 늘어난다는 거예요. 둘 다 양의 값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뭐죠? 점성 마찰 계수도 네, N 스퀘어의 BL만큼 증가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성이 커지고 마찰이 커지는 효과가 있더라. 뭐에 의해서? 이렇게 외부 로드를 구동하는 데 있어서 마찰도 커지고 관성도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터의 감속비의 스퀘어만큼의 어떤 웨이트가 곱해지기 때문에
n이 만약에 50이라면 2500배만큼의 뭐라 그러죠? 2500분의 1이죠. 아까 50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감속기의 감속비에 따라서 그 값은 미미하긴 해요. 미미하긴 하지만 예를 들면 모터의 관성비보다 로봇의 관성비가 100배다. 그쵸? 100배 같은 경우는 n 스퀘어가 예를 들면 10대 1이다. 그러면은 100분의 1이라 100분의 1이 되면은 네, 거의 100% 증가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미할 수는 있지만 모타의 로드의 이 관성 질량 값이나 이 점성 마찰 계수가 상당히 크다면 한 100배 이상씩 크다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n 스퀘어가 아무리 50대 1인 경우엔 2500배, 2500분의 1로 줄어들고 100대 1인 경우에는 10,000분의 1로 줄어들긴 하지만 그 효과가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런 프렌트 모델의 베리에이션인 거죠. 일종의 프렌트 모델의 베리에이션이 결국은 발생하게 되는 건데 관성 계수가 커지는 효과, 그 다음에 이런 점성 마찰이 커지는 효과로 인해서 전체 이 외부 로드에 의해서 전체 물리량이 달라지게 되면은 이것이 어떻게 제어기에 영향을 주느냐 하는 문제이죠. 그쵸? 그것이 이제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실제 PID 제어기를 우리가 설계할 때 이 J 값이 변하는 건 생각 안 했는데 이 J 값이 대략 한 10% 증가했을 때 이 시스템의 PID 제어 효과가 얼마나 영향을 줄까 하는 것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피드포워드 제어할 때는 마찬가지죠. 그 0모델로 해가지고 저 J가 포함된 0모델을 다 구했는데 그쵸? 여기서 보면은 K1 같은 경우는 K분의 1이고 K분의 K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B 값이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거의 영향을 안 주는데 이 2차 모델인 경우에는 J 값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모델인 경우에는 J의 영향이 타우의 값에 영향을 주고 또 타우가 달라지게 되면 K2가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피드포워드 제어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프렌트의 0모델을 얼마나 정확하게 아느냐 그런 문제에 따라서 그 수정 제어기의 퍼포먼스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타의 이 어떤 이런 외부 질량에 의한 그 외부 로드 링크에 의한 관성의 변화, 외부 로드 링크 감속기에 따르는 어떠한 네, 감속 마찰 값의 변화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퀴벌런트 등가 질량과 등가 관성 질량과 등가 감색 계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PID 제어기의 제어 게인을 바꿔줘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만큼 관성 계수가 커지게 되면 또 피드포워드 제어 추정 제어기 같은 경우도 네, 그 프렌트 파라메타가 달라지는 걸로 인한 효과를 고려해서 그 값을 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오늘은 제가 그냥 이론적으로만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이 값들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정량적으로 변화시켜 나갔을 때 얼마나 그게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걸 과제를 하지 않고요. 과제는 아까 이것만 과제를 하고요. 네, 아까 얘기한 등가, 네, 등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까지만 과제로 하고, 그쵸, 요거 구하기는 과제로 하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게 10%, 20% 변동 증가가 있었을 때, 그 변동 전과 변동 후의 PID 제어 결과, 물론 여기서 감속비도 하나 정해야 되겠죠. 감속비는 대략 10대 1로만 할까요? 일단 뭐 10대 1로의 감속비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 관성 질량이 로드 링크의 관성 질량이 20% 변동이 있을 때 전체 등가 관성 질량으로 인한 변동된 관성 질량으로 의한 PID 제어 효과를 비교해 보고 또
PID 플러스 1차 피드포워드, 2차 피드포워드의 제어 결과를 비교해 봄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런 플랜트 모델이 어떤 외부 링크, 로드 링크의 변화와 감속기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